라디오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추위 속에 눈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49제가 강추위와 눈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자, 야당은요, 정부 측 참여나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을 비판을 했고요. 자, 여당 인사는 민주당 정권 때를 돌아보라 하면서 맞섰습니다. 자, 본질은 이 생명에 대한 슬픔인데요. 이것을 앞에 두고 내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싸움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떠나가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모두 막을 내렸는데요. 자, 우승하여 월드컵을 든 나라. 그렇습니다. 86년 이후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였는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역시 노장 메시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다 쏟아낸 싸움 끝에 이 월드컵을 들어올리는 장면. 자, 저는요, 이 프랑스의 음바페가 메시를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명승부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모두 다 박수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일본이 안보 전략 문서에 새롭게 담은 이 반격 능력, 선제적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본은 이론상 북한이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한일 과거사를 겪은 우리의 역사관, 그리고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안보관, 미래를 향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자,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자, 국내의 일, 우리 주변의 일, 다른 나라의 일들이 교차해 돌아가는 연말인데요. 시간은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당대표를 당원 100%로 선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전에 녹음을 한 내용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이 살짝 먼저 나오니까 두 분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벌써 우리 순서가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간에 시그널이 끊겨서 당황했습니다. 끊겨서 네. 우리 시간인데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네, 자, 조금 전 오전에 막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결정됐다. 자, 어떻게 나온 소식입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의결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할 때 적용한다. 네. 이런 내용의 당원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상임정국이 또 금요일인 23일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서 이번 주 안에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원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1, 2위 간에 1, 2위 득표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넘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가 결선 투표하는 결선 투표자에 도입이 되는데요. 네. 오늘 정진석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대위원들이 당원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을 하며 뜻을 모았고 이 책임 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이 당원들에게 부여하자,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직접 선출하는 게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라고 강조하면서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더
좀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전대를 변경이 되겠는가 했는데 속전속결로 지금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른바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로 보면은 상당히 좀 지지율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내의 이른바 친유승민계 의원들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부터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당대회 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로지 대통령 말을 잘 들을 대표, 윤핵관 대표를 뽑으려고 난리를 치는구나라고 비치지 않겠나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고요.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유승민계 의원으로 꼽히는데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핵관의 축제가 될 것이다.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출적인 변수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다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100% 당원들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친윤계 주자들이 여럿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1대1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전국 단위 선거의 경우에 당내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는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다. 이건 아마도 내년에 이 본격적으로 총선. 이 불이 붙을 총선 경쟁을 앞두고 네. 여기서도 그런 어떤 그 구심점을 강화하기 위한 네. 뭐 그런 장치로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력하게 대통령을 성토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거는 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시각이 지금 충돌합니다. 오히려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다. 당대표 뽑는 거는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비대위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또 반대 시각이 있네요. 자, 잠시 후 저희 1시가 되면요. 2부 첫 순서 10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당원 이 100% 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아침에 녹음을 한 방송임을 이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라. 최후 통첩을 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최후 통첩을 4번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산안 처리 되겠습니까? 오늘 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말에 합의해서 오늘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의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처리가 그러니까 합의가 돼가지고 오늘 네. 이른바 이제 시트 작업, 그러니까 예산 세부 네네네. 내역 명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모자라요. 물리적 시간이. 예. 오늘 안에 예산안 처리하기 쉽지 않고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원래 여야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고 했는데 또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협상 자리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만났어요. 네. 비공개 협상을 벌이면서 뭐 지역화폐, 뭐 기초연금 이런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좀 좁혔다. 그러니까 진전을 봤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러다가 법인세까지 얘기가 잘 되고 다 풀리는 게 아닌가라고 기자들은 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핵심 쟁점이 또 여기서 또 어긋났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까지 풀었는데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다. 이 두 가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속보가 나와서 제가 합의가 되나 그랬더니 법인세와 핵심 쟁점 2개로 좁혀져. 네. 제가 보기엔 그동안 얘기한 건 2개로 늘어난 거죠. 법인세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예산 문제가 튀어나왔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자, 지금 이제 임 작가님 법인세가 최대 쟁점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국과 또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 문제가 쟁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브리핑 시간, 한입뉴스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계속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쟁점이 마치 법인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행안부 경찰국 예산이나 혹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또 새로 불거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런 예산인 걸로 보인다. 그렇다는 게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역시 한입뉴스가 이만큼 취재를 열심히 하는 그 결과다. 예측력이 좋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여부는 정책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일단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기업 쪽에 조금 더 이제 유화책을 쓰는 것이니까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라는 게 그동안의 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국 문제라든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소울 영혼에 가까운 문제다.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온갖 반대를 뚫고도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핵심 쟁점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사 권한을 법무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부의 중요 시책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게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가 훼손되게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중재책으로 행안부 경찰국 같은 데가 시행령으로 먼저 시도했었던 그 정황이 있으니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법적인 어떤 그 오해 소지 같은 것들이 다 불식이 되면 그때 정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정부 여당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경찰국의 신설이 이제 과정상으로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일 수 있는 측면, 그걸 아예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과연 이게 쟁점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핵심 예산 쟁점이라고 하는 건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명분과 자존심의 문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 아무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바로 대선 불복이다.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얘기를 해서 법인세는 몰라도 아까 임경윤 장관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거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경찰국의 위법성은 1도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조호영 원내대표의 말이나 이상민 장관의 말이나 둘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일단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선의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대선 불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 찬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약간 오버고 행안부 장관의 말도 위법성 여부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쟁점을 다 터보자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요. 실제 고발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내에서도 경찰국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는 경찰 시민위원회의 그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본인이 판사도 아닌데 그렇게 딱 결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류삼영 총경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하다. 자신은 무죄하다. 왜냐하면 경찰국 신설이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반론, 경찰 조직 내부의 반론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전개사항을 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 위법성은 1도 없다. 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말이죠.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질질 늘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야 3당, 원내로는 3당이죠. 기본소득당 한석까지 하면 정의당, 민주당. 자,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준비 시작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 3당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요. 이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또 사흘간의 청문회 이런 향후 일정에 합의해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네. 찾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또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관련 정보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데 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받고 29일에는 대검찰청, 또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해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기관 증인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증인으로 각각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 마약 조직범죄 과장을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기관 증인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됐지만 청문회가 내년 세 차례 열리거든요. 네네. 1월 2일, 4일, 6일 열리는데 이 청문회 구체적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서 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국정조사 45일을 처음에 합의했는데 예산안 끝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요. 1월 7일을 이제 마무리 시점으로 보면 지금 뭐 약 20일 거기다 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있죠. 또 연말 있죠. 새해 닥쳐오죠. 네. 자, 지금 여야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여당에서는 일단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입장인데 네. 야당은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리라는 얘기냐. 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영원히 기다릴 수 없는 게 1월 7일까지 예산 합의가 안 되면요. 국정조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개문발차라고 하죠. 문 열어놓고 이제 출발을 하고 나중에 타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타시오.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당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시작을 해도 초기에는 자료 요청을 각 기관에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보고를 전후해서 이제 현장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어허. 그때까지는 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청문회를 앞두고 뭐 합류를 해서 증인을 뭐 추가로 채택한다든지 그래서 청문회에만 참여하게 되면은 일정 정도의 방어가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여당 내부의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커지는 게 뭐냐면 1월 7일에 결국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고 연장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연장을 하려는 어떤 그 힘을 여론에서 받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있을 청문회에서 야당 나름의 어떤 일종의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네. 의혹점들을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못하면 힘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도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의 증인은 항상 채택의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이지만 그 명단을 확정해도 7일 전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왜 안 하실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당은 야당의 이 개문발차가 합의 파기다. 단독으로 하니까 우리는 보이콧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을 이번 주 내에 처리하시고 그때부터 45일을 다시 정하는 게 상식적인 방식 아닌가.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는 시간이 날아간다는 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제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네.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12월 9일이니까. 가장 늦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열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날아간 시간이니까 그걸 여야가 합의해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 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국민의힘은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선 구체적으로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희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은 원래 12월 2일에 상정이 되도록 돼 있고 법률적으로 그렇죠. 법정 시한 그리고 이제 법정 시한이 이제 12월 9일까지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결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네. 상식적인 판단이기는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서둘러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상식이 이제 뒤집힌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입뉴스를 통해서 마치 여야가 뒤집힌 것처럼 예산안 공방을 주고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제 파고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 12시 40분 향해 가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교통통제가 해제가 되면서 정상 소통 가능해졌고요.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 여객선 일부가 운항이 중단된 상태고요. 구례, 성삼재 등 도로 곳곳 통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오산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일시적으로 전 차로가 막혀 있고요. 뒤로 7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처리 작업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서요. 미리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게 낫겠고요. 반대 평택 방향은 남한산과 마도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인데요. 월릉에서 사고가 생겨서요. 도봉지하차도부터 정체가 평소 이 시간보다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이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온 거긴 한데 워낙 뉴스가 많아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까지 직접 조사할 것이다. 자, 어떤 내용, 어떤 정황입니까? 네, 이제 감사원이 앞서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서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 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또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수경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자기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위 20% 가구, 그러니까 1분위 소득이 그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에 좀 반하는 통계가 나온 직후에 네. 바뀌어서 당시에도 이제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이런 혼선이 황 전 청장 경질의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또 야당에서도 이걸 좀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했었죠. 뭐 통계청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황 전 청장 경질 이후에 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들어선 다음에 다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계동향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 개편 작업이 이뤄진 다음에 통계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걸 좀 뭔가 이제 바꿔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게 당시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는 당시에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 포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이런 걸 다 면밀히 살펴보고 공표한 거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사원이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또 국토교통부도 이전 정부에서 이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또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고의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고요. 감사원이 실무진 PC, 그러니까 컴퓨터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2018년 청와대 관계자와의 회의 내용이 실무진과의 회의 내용이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통계와 관련 특정 내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와대 이 직원들 관계자와의 회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홍장표 전 수석까지 좀 불러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감사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 중인 단계예요. 감사 결과가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통계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여야의 입장이 또 맞서는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이게 또 국정농단이다 이런 비판을 냈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다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흘러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당시의 경제 정책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통계청을 조정해가지고 사실상 이 자료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좀 정면 비판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팩트도 없이 국정농단이라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수준이 형편없다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감사원이 또 나섰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동해에 이제 그 월남 이 어부들을 이제 납북했던 사건이라든지 송환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검사원 감사로 이제 출발해서 감사원에서 밝혀낸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끌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결국 심지어 이제 통계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그 예민한 그 정책적 사안인데 이걸 또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제 사법당국에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원 때 통계학 시간이 생각이 나서 통계학이 아주 능통하신 교수님께서 야, 데이터는 이 조작자가 요구하는 대로 실토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은 데이터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뭐 개편의 방향성에 이제 공감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서로 논리가 이제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가계동향조사가 이제 표본 추출이라든지 통계를 내는 그 팩터들을 고를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서 이 적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자, 박 기자님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평화헌법이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를 공격을 하거나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없고. 군대도 없어요.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이제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이유를 든 게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과 뭐 중국의 위협을 상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시다 우미오 총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그 지금 전쟁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반격 능력이 중요하다 이걸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에 대해서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 대응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 능력 확보로 일본은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북한의 발사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길을 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가 되면은 타격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이거는 한미일 이거 주변 국가들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고 또 일본의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또 미군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그런 어떤 문서의 내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다 보면 북한도 당연히 이제 일본의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군비 경쟁에도 뛰어들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북아가 화약고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입니다. 이게 반격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든 외국이 때리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반격 능력이 내가 맞고 반격한다가 아니라 보니까 선제적 공격. 그렇습니다. 내가 공격받을 것이 확실시될 때는 그 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게 지금 사실 핵심 쟁점인데요. 박정희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었을 때도 일본이 여차하면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들을 여러 차례 발사했기 때문에 그때도 여차하면 일본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좀 피하고 싶었던 거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열렸다라는 측면이 좀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우리와 먼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본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 방위성 담당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랑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백악관 명의의 성명을 내서 일본이 이렇게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채택한 거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다. 네.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채택을 해서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내놓고 반대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정호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이건 참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건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정책적 판단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계속 봐야죠. 한미일 그리고 또 한미 그리고 한일 미일 관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고 다 끝났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사투였는데 박정호 기자님 보셨습니까? 저는 후반 한 20-30분 정도까지 안 봤어요. 아,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면은 2대0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안일했네요. 네. 음바페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장 재밌는 대목을 놓치시고 잠은 잠대로 못 자시고. 임 작가님은요? 음바페 선수가 이제 뭐 해트트릭까지 해가면서 이제 대활약을 시작하죠. 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메시 선수도 물론 이제 2골을 넣고 활약을 했는데 결국 3대3으로 양 팀이 팽팽히 연장 120분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돌입을 해서 2명의 선수가 실축한 프랑스를 꺾고 아르헨티나가 최종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요. 메시 입장에서는 거의 뭐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정도로 인생 마지막 월드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일종의 이제 뒤늦은 대관식을 할 수 있게 된 셈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 보니까 은퇴는 없다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기껏 오프닝에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안 떠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틀렸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2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오랜 논쟁이 메시와 호날두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선수였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호날두가 패자가 되고 메시가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시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에서 좀 높고 호날두는 한때 어떤 사건 때문에 많이 추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승부가 펼쳐진 월드컵처럼 우리의 삶도 올해 말까지 치열하지만 멋지게 달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한테 좀 우승 상금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진 게 약이 됐다. 그렇습니다. 1대2로 진 게 그때 져서 정신 차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르투갈은 우리한테 졌는데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좀 정신 덜 차린 거죠. 저희가 더 이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681님. 이번 월드컵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폐회식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다음 월드컵을 기대하며 아쉬움을 접어야겠네요. 정국, 우리 BTS 정국의 Dreamers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날고기 보고 침 안 뱉을 리 없고 익은 고기 보고 침 안 삼키는 이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는 익혀 먹어야 맛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온 날고기에 대한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음절에 있는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더하는 고유어 접두사입니다. 날것, 날김치 같은 것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날강도란 표현에서 사용된 날도 같은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 날이라는 접두사는 지독한의 뜻을 더하고요. 날건달, 날도둑놈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날강도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불강도란 말이 있는데요. 불은 몹시 심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이 접두사가 사용된 표현으로 불가물, 불깍쟁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접두사 날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날바늘, 날바닥이란 표현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바늘은 실을 꿰지 아니한 바늘, 날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아니한 바닥을 말하는데 맨바닥이라고도 하지요. 또 부질없이 괜히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다란 뜻을 가진 관용구 날밤 새우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날이 부질없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올라 있고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대구 3도, 광주 4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 추위 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 습도는 4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22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39명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대표를 뽑을 때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는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내에선 친윤석열계 대표를 뽑으려 규칙을 바꿨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기관 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이 3월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대를 두어 당원 투표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예비 당권 주자들이 지역 당원들과 접촉을 늘려가는 양상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달 초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자,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넓혀가는 이유 뭔가요? 뭐 합당으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사드리러 다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전당대회 출마 선언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순회하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이 제 고향이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면 제가 뿌리 깊은 영남 사람인데 서울에서 재선, 경기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제가 그 지역 출신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안 사실은 뿌리가 경북 영주고요. 네.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부산서 자리 잡고 할아버님이 부산 산고 아버님이 부산 공고 제가 부산고등학교 나와서 3대가 부산에서 자리 잡았거든요. 네네. 뭐 해군으로 지내서 군복무하기도 했고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고향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시작을 했다. 자, 근데 의원님 지역 소통하시면서 메시지들을 계속 내셔가지고요. 최근 SNS 보니까요. 당원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지금 당심은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남기셨는데 지역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두 가지 정도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첫 번째가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겼지만은 지금 헌정사상 최악의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대통령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대선 불복 심리로 개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비로소 민주당도 승복을 하고 윤 정부 개혁 골든타임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개혁 다시 한 번 더 의지 강조하셨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 개혁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원분들이 저한테 정말 이번에야말로 총선이 압승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당대표 되면 수도권 70석 이상 얻어서 170석 달성하겠다.
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이 전국 지표 조사를 보니까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들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원조사 100%에 좀 반대하는 입장,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게 제가 개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보면 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속된 표현으로 이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이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이 당대표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가지고 성공하는 게 사실 이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당내 누가 나와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총선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면 안 의원님이 1위였는데 전체 결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또 1위예요. 이 안 의원님, 그 경쟁자로 보이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경선 룰 개정하자는 게 저는 유승민 전 의원 배제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보셨지만 그때는 50대 50 룰이었거든요. 당신 민심이. 근데도 그때 패배하셨기 때문에 현행 70대 30룰 유지해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역사가 있는 당원이면은 헌법이거든요. 당의 헌법이죠. 예, 그것을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다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원과 우리 지지자 국민들께서 누가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도 함께할 것이다. 자, 안 의원님 지난 5월 아까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인수위원장 시절에 110대 국정과제를 함께 발표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네.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입니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어요. 네. 자, 지난주에 윤 대통령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정과제들이 다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사실 그 대통령님과 함께 그 국정과제를 이렇게 제가 안을 만들고 이제 재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 세 가지가 개혁의 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두 번째가 지방 균형 발전.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이 세 가지였었거든요. 그런 비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 대통령님 굳은 의지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정 과제들을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님만큼이나 저도 그걸 현실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다른 당대표 경선 후보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그거 그리느라고 잠도 못 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도 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자, 남은 과제는 이제 차기 총선에서 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안 의원님을 또 외부 인력으로 보는 시각도 아직은 좀 남아 있을 텐데, 이 안 의원님이 향한 당내의 이제 소위 비주류 평가 어떻게 좀 바꾸시겠습니까? 제 경쟁력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가 제가 외부에 있다가 합당으로 들어온 게 네. 오히려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확실하게 변화로 받아들이실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 당에서 오래 몸을 담으신 분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당이 변했다고 생각 못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총선을 보면은 이제 당대표끼리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변화를 상징하는가 그쪽에 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총선을 여러 번 지휘해 본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총선에 오히려 더 큰 강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제가 공천할 때 챙겨야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공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전당대회 여러 번 나오신 분들은 봐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천 때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천 파동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있었죠, 또 파동이.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중도와 2030 세대 지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이분들 평가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떤 당 소속이라기보다도 누가 더 유능한가, 네. 누가 더 도덕적인가, 그리고 또 누가 더 헌신적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대방 당대표 압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압도할 수 있다.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현안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안 의원님 최근에 이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또 국정조사 합의 이행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게 다 이태원 참사 관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 예산안 처리하고 이게 맞물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뭐 단독으로라도 가겠다. 야단독으로라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참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소신이 사실은 일관이 됩니다. 네. 그 순서대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이상민 장관께서 사퇴 수습하고 자진 사퇴하시면 좋겠다고 제일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정무직이라는 것의 소임 중에 하나가 어떤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서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정무직의 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뭐 국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사실 뭐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그러면 그때 자진 사퇴를 해서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는 같고요. 제가 사실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이 주장했던 이유가 그대로 있다 보면 지금처럼 야당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우려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 저는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대다수 국민들께서 국정조사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사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도리이고요. 네. 또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뭐 야당이 어떻게 하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쟁화로 지금 가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당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혹시 내부 반발은 뭐 들으신 바 없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 간에는 이런 걱정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의원들끼리는 또 우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자, 바로 지난 이제 16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제 49제가 돼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또 다른 축제에 참석을 한 보도가 나와서 말이죠. 이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 대통령께서 추모 기간 내내 추모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공격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가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촉 행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가 분명하게 그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까지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잡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감사원이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인데 원희룡 장관이 만약 문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내놨어요.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냥 감이 아니라 정확한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왜곡이 된다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는가, 그리고 실제 결과와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조작으로 어떤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졌고 네.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저는 조사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 이 통계청은 누구 소속이 아니라요. 경제부처 소속이 돼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통계청은 정말로 독립성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지금 국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럼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이 정확하게 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개혁 과제 중에 하나도 통계청의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청 개혁. 자, 최근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사의를 후임으로는 또 지영미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장이 내정됐는데, 뭐 이제 이 윤 대통령과 이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보니까 안 의원님과는 서울의대 동기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사실 모두 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맡은 소임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마 전문가고 국제적 네트워크도 있고 잘 하실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게 23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내년에 해를 넘겨가지고 세계적인 추세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이 겨울철이라는 게 밀접, 밀폐 환경이 조성되는 때여가지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굉장히 취약한 그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도 지금 문제고, 네. 최근 보도 보니까 미국도 지금 독감이 예년에 비해서 3배, RSV도 2배, 그리고 코로나까지 재확산돼서 미국이 트리플 데믹이다. 지금 그런 기사까지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목표 시점을 정하는 것보다는요. 그게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확한 데이터하고 전문가 분석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확신이 있을 때 네네. 저는 그때가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 해제도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굉장히 많은 이슈를 오늘 다 소화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었고요. 이 인터뷰는 오늘 오전에 녹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설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그래서 일석이조.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이죠. 속보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현행 당심 7, 민심 3 유지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지만 그 이후 속보에서 100% 당심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12월 23일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끝납니다. 자, 박 의원님. 네. 잡음 없이 그냥 쭉 통과될까요? 잡음이야 있겠지만 통과되겠죠. 네. 비대위가 저렇게 결정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심이 가리키는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네. 이제 이런 의지가 실린 룰 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당대회 룰이라는 거는 어느 당이고를 떠나서 결국에 이제 당의 총의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네. 어떤 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당원 100%로 선출하는 정당도 있고 민심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정당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른바 이제 확장성을 명분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은 어쨌든 민심보다 중요한 게 윤심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나 룰 개정에 동기 또 시기 의도 이런 것들은 그냥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유승민이라는 변수를 차단하고 제어하겠다. 이게 룰 개정의 거의 이외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어요. 결선 투표제 도입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다자 구도에서는 뜬금포라고 하죠. 뜬금포로 갑자기 비윤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친윤 단일화를 미리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네네.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여러 명이 나와도 그래서 친윤과 비윤 양자 구도로 치러서 친윤이 좀 더 우세한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환영을 하는 이유는 네네. 어쨌든 누가 되든 지금이야 잡음이 있겠지만은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비윤이 되면은 이 정도까지 고쳤는데 이거 승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짜 야당 행세는 못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당이 국정의 책임을 지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을 막 비판을 합니다. 막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야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 위기를 넘긴 정치권이 되게 많았어요. 대통령의 있었죠. 지지율이 낮으면은 기억납니다. 이제 못 할까요?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나락으로 가든지 같이 국군이 상승해서 같이 대박이 터지든지 같이 가면 되니까. 공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매우 책임 있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가 이름에 일자가 들어서 그런지 정치를 일면만 봐요. 어제까지 혼연일체다가 오늘 비판하는 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정치권은 조변석기 할 수 있다. 때문에 레임도 오고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내년 총선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안면 싹 바꿉니다. 그럼 친윤도 언제든 반윤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거 안 되면 같이 몰락하는 건데 그건 이제 과거에 전례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 지도부를 내리겠죠. 그리고 비대위로 정치의 무서운 생리를 비대위로 가든가 할 텐데 어찌됐건 결선 투표제를 채택한 것도 그동안에 이제 컷오프였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제는 이제 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였었고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를 돌이켜 보면 그때 아마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인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자구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변수도 제어하겠다. 그래서 비윤 후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친윤 후보들이 결선에서 몰아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구도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윤심이 의도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안전장치를 제도상으로는 마지막까지 만들어 놓겠다. 근데 모릅니다. 선거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의 역동성은 이렇게 룰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박원석 의원님이 저를 디스했으니까 짧게 반론. 기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위대합니다. 어제까지 막 대통령 최고예요 했던 여당 대표가 갑자기 지지율 안 나온다고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얼굴이 간다니까 얼굴을 비대위로.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그동안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진정한 집권 여당을 보여달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인의 기술이냐 우리의 이제 민심의 역량이냐 지금 두 분이 재밌는 얘기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아까 박 의원님 얘기하신 바로 그 대목이 궁금해서 자 국민의힘 인사들 인터뷰들을 쭉 보면요. 자 이렇게 해도 결국 유승민이 될 수도 있다. 자, 사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말이죠. 두 분이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 100% 이제 당원 투표예요. 그러면은 이 유승민 전 의원 당선 가능성 있어요? 저는 100%가 됐을 때는 사실 조금 높지는 않다고 봐요. 게다가 결선 투표라면은 왜냐면은 반 유승민 정서가 국민의힘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예를 들면은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당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뭐 1등하는 거, 2등하는 거 막 이분들이 나와요. 다른 분들이 사실은 조금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당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또 다릅니다. 당심은 사실은 어느 정도 깃발을 꽂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구성상 그게 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반윤 정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유승민은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분들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봐요.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총선이나 대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라면 모르는데 당내 선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국민의당 당원 여론조사 샘플에 포함된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그거 가지고 당원 숫자가 뭐 글쎄 100만 명 육박한다는데 그 선거 결과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선거는 구도입니다. 그게 당내 선거든 아니면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구도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무슨 구도를 만들겠어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인물론을 내세우고 중도 확장성 이런 거 내세울 텐데 대선이나 총선을 바로 임박한 선거라면은 그런 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통할 거고 결국 구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은 구도를 만들었다. 윤석열 vs 유승민이라는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구도에 있어서 선명하다. 때문에 저는 룰은 물론 객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이 선거를 포기할 만큼 불리한 거다.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이게 구도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꾸준히 만들었어요. 지난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당내 야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저는 뭐 심지어 나가서 저도 진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길게 본다면. 그러면서 봤을 때 글쎄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면은 룰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진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갈 명분이 더 생겼죠. 왜냐하면은 3대 7일 때는 나가서 안 되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골대로 옮겨놨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불리한 환경에서 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젖잘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기려고 나가겠지만은 그게 전혀 불리한 게임이 아니라서 저는 유승민 대표는 무조건 나간다고 봅니다. 나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번 개정 때문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이제 전대룰은 당원 100%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 보면 이제 김장년대 있죠.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도 나온다 하죠. 자, 그럼 이제 친윤 그룹에서도 여러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안철수 이제 의원 정도를 보면 이 후보군을 보면 지금 뭔가 좀 대통령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는 선뜻 내키하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자꾸 보직도 주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친윤그룹보다 당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혹시 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당선 가능성은 지금 룰에서 높아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인물론에서 다른 이른바 친윤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는 게 사실이죠.知명도도 높고 그러니까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큰 선거에 많이 나왔었고 때문에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그 인지도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그에 반해서 윤 대통령하고 독대까지 하고 나온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한 의혹이 있고 이른바 김장연대 이런 이제 당내의 정치공학적인 요소를 동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중적 인지도나 평판에서 안철수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 훨씬 열세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다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그런 인지도나 평판을 뒤집어 엎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을 건가. 이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도 약간 반신반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가 객관적으로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할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고 왜냐하면 뭐 연초에 개각하고 장관 중에 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김기현 의원한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는 신호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건 장제원 의원의 그냥 플레이일 수 있고 윤핵관들의 플레이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대통령의 뜻과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인지도나 인물론에서 앞서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비전으로 혹은 어떤 구도로 이렇게 이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냐. 선거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그냥 뭐 인지도의 비교 우위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 밖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중도 포지션에서 이제 보수로 확장을 한 건데 이른바 본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 당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도 해봤고 했는데 당시의 리더십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리고 뭐 서울시장 경선 이런 데서도 패배했고 최근 들어서 뭐 뭔가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본인의 가능성을 어떻게 당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이게 비슷한 뭐 맥락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도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많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당대표 선거예요. 당시 이제 이 정부는 그러니까 대통령 당시 청와대였죠. 서청원 후보를 강하게 밀었는데 김무성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는 결과를 뭐 분위기가 그때 느낌이 생생해요. 중계되고 그랬었던 내용이. 자,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게 이른바 물밑에서 자, 뭐 정광훈 목사, 강신업 변호사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잖아요. 자, 지금 김준일 대표님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얽히고 설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광훈 목사와 강신업 변호사 이름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 이 지금 전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득이 되지 않는다? 전혀 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판에 뭐 이제 이름이 나오고 뭐 여기에서 뭐 당원들을 많이 밀어 넣네 안 넣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경 보수 아니면 뭐 극우 뭐 이쪽으로 지금 당이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정광훈 하면은 몇몇 아주 강경한 보수 빼놓고는 몸서리를 칩니다. 이름 나오는 것만 해도 약간 몸서리를 쳐요. 근데 이거가 이름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거기에서 당이 조금 클린해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중도로 가는 느낌도 있었고. 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게 뭐 윤심이든 아니든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누가 되든 저는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누가 되든. 큰 상관없다? 예,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치러지는 임기 중반의 이 총선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거의 비례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누가 당대표 막대기를 꽂아놔도 잘 되고요. 물론 너무 비호감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지지율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열심히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자, 이게 또 과거 얘기인데 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또 있어요.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있었고 오세훈 후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부침이 많이 갈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됐죠. 근데 황 후보는 당시 당심에서 압도적. 이 또 역설적이지만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민심에서 압도적 이렇게 갈렸는데 자, 이 당심과 민심이 많이 좀 격차가 있었다는 것으로 전 이해가 돼요. 지금 전당대회는 당심 100%니까 지금 당원들 숫자가 많아져서 민심을 다 담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도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입당한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입당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조직화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힘이 센 쪽은 현재 당 주류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동원된 당원들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민심과 일치할지 그건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당대표가 될 때만 하더라도. 문제는 당대표가 된 뒤에 보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결국엔 이제 정치 생명을 좀 희미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처음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나 본인이 정작 당대표가 된 이후에 수구적인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좀 망쳤다고 보는데요. 스스로 망친 것이다. 지금은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윤심이 어디냐 이걸 전부 쳐다보면서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이 생사여탈권이나 다름없는 현직 의원들이나 현직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 윤심에 따라서 당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그 서청원, 김무성 두 분이 선거를 치렀던 당시하고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에도 물론 이제 룰까지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거의 노골적으로 서청원 의원한테 기울어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룰을 아무리 유리하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의 역동성이 어디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예전에 1936년에 너무 옛날인데 아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를 두 기관에서 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갤럽, 그리고 한나라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곳에서 해요. 여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 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그래서 240만 명한테 회신을 받아요. 표집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을 하고요. 갤럽은 1,500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루즈벨트, 우리가 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당선 예측을 하고 루즈벨트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이게 정확하게 민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과학적 표집이라는 게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성별, 계층별, 지형별 이렇게 안배를 하는 과학적 방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론조사한 거 아니고 대선은 아니니까 다만 정당의 미래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금 요 구성으로 100% 민심에 반영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착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뭐 당이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당원들한테 믿고 맡겨야죠. 오늘 참 다룰 이슈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지금 하세월 늘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또 밀리고 있는 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잖아요. 이 야3당은 오늘 단독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1월 7일 기점으로 보면 뭐 20일 동안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참여는 둘째치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김상훈 의원이 이태원 시민대책위에 대해서 참사 영업이다. 또 세월호를 언급하면서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 이런 극한 발언이 또 나왔는데 망원들은 왜 멈추지 않습니까? 전 놀랍지가 않아요. 세월호 때도 워낙에 저 당에서 저런 유의 망원들이 쏟아졌고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라는 게 없는 정치 세력인 거죠. 저건 다 개개인들의 잘못이거나 과실이거나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뭐 49제를 갔니 안 갔니 이거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정부가 공식 주최하지 않은 49제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사에 열린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참사 초반에 대통령이 매일 이제 뭐 그 시청광장에 있는 분향소를 찾은 것 이외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이 이태원 참사는 이 정부 여당의 안중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게 좀 역력히 느껴진다고 보고요. 때문에 지금 잇따른 저런 여당 쪽에서의 망언이 나오는 거고 저런 망언을 통해서 그런 유가족들의 어떤 그 이 대의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훼손하고 결국 이태원 참사의 정치 쟁점화 내지는 사회적 이슈화 이걸 갖다가 막아보겠다. 근데 저는 저 후과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 세월호를 그렇게 폄훼하고 결국 그 저런 망언을 일삼다가 그게 직접적 도와서는 아니었지만 탄핵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저는 저런 망언을 계속 그 지금 여당이 거듭하는 게 결국엔 자기 발등 찍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김 대표님에겐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좀 주말에 화제가 됐는데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민 패널 100명 질문 듣고 답하고 이거 각본 없는 드라마 생중계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허설 논란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사전 각본 없는 생중계라고 했는데 리허설을 했다. 자, YTN의 뭐 이제 프로에 나왔던 거 지금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마의 편집이다 아니다 시끌시끌하고 뭐 법적 조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쇼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리허설까지 했는데 나온 결과가 그거면은 조금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혹독한 평가를 하시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리얼 생방이면은 이게 돌발 변수들도 있고 뭐 긴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까지 완벽하게 한 거는 지금 그대로 했다라는데 이거를 리허설이 잘 됐으니까 이게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리허설이 잘 안 됐으면은 좀 다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만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통령이 막 15분씩 모두 발언 막 얘기하면서 마약 범죄 얘기를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내가 서울중앙지검 때는 1팀, 2팀, 3팀, 4팀이 국민들이 그걸 왜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르지 않고 다 내보낸 게 이게 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리허설을 한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리허설을 안 하고 마치 이게 뭐 완전히 생방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YTN 돌발 영상이 그거로 나갔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합의된 건 아니었대요. 이게 그래서 무단 사용이라는 게 문제죠. 삭제를 했다라는 게 YTN의 입장이고 그런데 그럼 리허설인 거를 보도를 하는 게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리허설인 거는 사실은 다른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일부 언론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들은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리허설 도 안 했다는 식으로 써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리허설을 하고 좀 잘 짜여진 우리가 원하는 국정 어떤 메시지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히려 비화한데 조금 대통령실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거 뭐 소송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YTN 상대로 뭘 상대로 소송하겠다라는 건지 그거는 YTN 그러니까 기자단에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현안이 너무 많은데 생략한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너무 추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겨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다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건강하시고 추위 방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부터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보와 관련해서 개정하겠다. 안보문서 3건.
자,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 각의 뭐 이러던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그리고 그 아래 개념인 일본 방위의 목표를 설정한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5년 동안 이 방위 예산이나 구체적인 무기 등을 결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 네. 이렇게 이제 3개 문서를 개정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인데요. 네.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죠. 네네. 자, 이 얘기가 사실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건 문제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반격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예. 자,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국 아닙니까? 전범국이죠. 그래서 소위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먼저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못 박아놓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9조에 그 내용이 있고 그걸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최소한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전수 방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유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반격 능력은 말 그대로 일본이 공격을 받기 전에 우리 공격할 것 같아요. 감지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선제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개정안에 또 이 현재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까지 늘리겠다. 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로 보면 이 GDP의 2%, 이게 보통 또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상당한 방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방위비가 매년 계속 올라가지고 네. 60조가 넘어가죠. 정식 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군사력이 위에 있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일본이 전범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교묘하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은 오로지 방어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공격 능력도 가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넣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는.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을 하면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격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뭐 나름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반발에 대비해가지고 소위 무력 행사 3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서 국민의 생명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고 네.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게 반격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가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요런데 해당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 선제 공격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미사일 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네. 좋은 말 갖다 붙여도 결론은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정권이 결정할 것이다. 네. 공격 여부를.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이런 개정,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이 계속해서 북한을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본 상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죠. 네,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혹여라도 이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나 또는 미군이 이제 그 동해상에 떠 있을 상황에서 네. 북한과 살짝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군의 어떤 그
요청이 있다면은 소위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동맹이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한다. 이거의 일환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한국 영토예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한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외교부가 이 안보문서 개정 발표 직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정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어허. 그러니까 너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는 살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미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얘기고 뭐 미국 정부는 대환영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네.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여러모로 힘들잖아요. 군사력에 그러니까 또 비용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내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느 정도 하청을 주는 거죠. 네네네. 네. 인도 태평양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좀 중심축이 돼 달라.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역사가 계획대로만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아직까지 이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걸리는 게 계속 그 과거사 문제예요. 거기다 지금 또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토 분쟁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린 걱정인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군사적 무장을 하겠다. 좀 비판 없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중국. 있는데요. 예, 이 발표 나오자마자 항공모함 전단을 출동시켜가지고 일본 주변 해역에서 지금 무력 시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로에 들어서 침략의 확장과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과 세계에 심대한 재앙을 가져왔다면서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동북아 전문가들도 일본의 이번 조치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 지역 내에서 또 새로운 군비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거 결국 일본 정부가 이거 공격이라고 판단하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규모로 끝날 수 있는 충돌도 미사일 대결로 확전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사실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란 소식으로 가봅니다. 지금 마침 오늘 새벽에 월드컵이 끝나서 말이죠. 월드컵 시작할 때 그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 부르지 않은 거 이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좀 암묵적인 동조다 그랬는데 지금 이때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위 과정에서 지금 보안군이 실탄을 사용을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된 숫자만 최소 488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고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18,200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25명이 이 보안군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됐는데 지난 8일에 첫 번째 비공개 사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4일 후에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모두 묶이고 머리에는 검은색 주머니가 씌어진 채 크레인에 매달린 시신을 공개를 해놨는데 또 이 사진을 국영TV를 통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 선수가 이 반정부 시위에 연루돼서 체포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국제축구선수협회가 공개적으로 지금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국영TV는 이 재판 모습이라든지 처형 후의 모습을 재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좀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까지 공개하는 거는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좀 퍼뜨리고 전국적인 시위로부터 타개책을 찾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강경파 성직자들과 행 금지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섭게 해서 입을 닫게 하는 공포 통치 네.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이거 선진국 생각으로 보면요. 시위를 좀 했다고 뭐 국가 정책에 반한다고 목소리 좀 냈다고 사형까지 집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란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제 우리가 신이에요. 우리가 신. 이슬람이란 종교 네. 너무 무서운 종교인가봐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란 정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시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재판 과정도 공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지금 할 수도 없고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데 문제는 국선 변호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가 귀등으로도 듣지를 않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교나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정치가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더 나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어떤 다른 문화를 욕먹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특히 이제 의회가 조기 총선안을 부결시켜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음 주는 좀 좋은 소식, 연말이니까 아름다운 소식 좀 부탁드려요.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소식이 듣고 싶네요. 날씨도 춥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이 오늘 반나절 남았고요. 열심히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